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리개별로 말러는 복잡한 초기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공생적 관계가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입증했다. 그녀는 정상적인 아동들과 장애 아동들, 그들의 어머니들 그리고 어린 아동들과 좀 더 나이 든 아동들을 광범위하게 관찰을 통해 말러는 프로이트가 1차적 자기라고 불렀던 시기, 즉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생후 초기의 특징을 다시 규정하였다. 최초 몇 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자폐적인 껍질을 깨고 정상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인간관계를 들었다. 말러는 아기의 정체성 형성을 돕는 어머니의 역할이 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 마가렛은 아동의 발달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불렀다. 분리개별화의 과정은 구하기, 연습기, 재접근기라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말러는 각 단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정상적일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과정 안에 어떤 위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분리개별화 과정의 첫 단계인 구하기는 유아가 외부 환경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물을 보았다가 다시 규칙적으로 어머니를 응시하는 이원적 시각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구하기는 생후 9개월쯤에 종료된다. 이때가 되면 아동은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고 다음에 연습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들 때문에 일종의 전능감을 느끼면서 주변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전능한 어머니에 결합되어 있다. 말러에 따르면 재접근 단계는 생후 15에서 24개월 사이 해당된다. 아동은 이 시기 동안 중요한 정신적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는 심리적 발달이 신체적 성숙을 따라잡기 때문에 아이는 이동한다는 것이 어머니와 공생적 결합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것임을 불안하게 자각하기 시작한다. 전에 겁없이 행동하던 아이가 이제는 망설이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어주기를 바란다. 이 시기의 위험은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곁에 있어달라는 아동의 욕구를 퇴행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아이의 욕구를 인내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해주지 못한 어머니는 아직 독립된 개체로 기능할 수 없는 아동에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촉발시킬 수 있다. 말러는 이 시기의 기본적인 정서적 성향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접근 시기에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수용과 정서적 이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가지게 될 수 있다. 말러는 아동의 정신이 조직화되어가는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신경통과 정신증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에 대해 이해를 넓혔으며 그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계선적 장애는 본질적으로 오이디푸스적 전 단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리된다. 경계선적 장애는 기용과 정신 역동이 있어서
초기에 발생하는 장애들과 구별된다. 오이푸스기의 정신협동은 경쟁적인 성과 공격성의 발등이 이루어진다. 그 시기 동안의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성적 대상으로 소망함으로써, 그리고 어린 소녀는 아버지를 성적인 경쟁자로 경험함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반면 오이디푸스 전 단계의 정신협동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심적이다. 심적 구조를 형성하는 이 시기 동안에 발생하는 발달적 붕괴는 결국 오이디푸스 단계에 가서 갈등이 일어난다. 만약 이 시기에 발달상의 결함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심각한 장애들을 야기한다. 오이디푸스 전 단계 병리는 광범위한 심리적 기능장애처럼 별도의 증상이나 죄의식 또는 우유부단하게 갈등하는 태도 등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강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상태들, 주장적인 자기와 타자의 이미지의 혼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의 손상, 과학성과 심한 우울증 등이다. 스피츠와 말레의 공문은 그들의 이론을 정신병리에 시킨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인간 정신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신화라고 할 만한 것을 제공하였다. 프로이트는 아기를 사회규범이라고 불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적 긴장으로 가득 찬 인간 이전의 야수와 같은 데로 보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시간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기적 본능들은 성인들의 사회적 거치대 밑에 항상 긴장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발달적 관점을 지닌 자아심리학자들은 아기를 어머니와 공생적 결합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발달한 전제로 그립니다. 아기의 심리적 탄생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나는 유리적 탄생과 일치하지 않는다.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몸속에 아기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태어난 후에도 아기 연약한 정신을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에서 나타난 이러한 인간 발달의 공생적 시기에 관한 생각은 인간 경험의 많은 특성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는 예술가들의 창조적 자유를 자아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덜 구조화된 전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태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또한 마틴 버그만은 성숙한 낭만적 사랑의 본질적인 측면을 경쟁적 융합으로 일시적인 회귀라는 관점에서 혼동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 어떠면 이 마가렛 말러는 아마 가장 잘 자아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발달 이론을 잘 충분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분으로 유명한데, 이 마가렛 말러의 이론이 여기서 분리개별화 단계를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렛의 여러 저술을 보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학자가 어떤 저술을 할 경우에 초기의 저술과 그리고 혼자 저술하는 경우와 또 다른 공저자와 함께 저술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마가렛 말러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했다고 하는 이런 고식적인 생각도 어떤 분들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그분의 어떤 학문적인 삶의 전체를 담아낼 수 없고 본인이 접한 그분의 어떤 저술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렛 말러를 잘 이해하려면 마가렛 말러의 글을 결국 볼 수밖에 없는데, 마가렛 말러의 책 중에 아마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이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인간 유아의 심리적 탄생, 유아의 심리적 탄생이라는 이런 책이죠. 이 책이 또 부제로는 Symbiosis and Individu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과 개별화라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이 저자는 설명하고, 여기 우리 스테판 미첼과 마가렛 블랙은
주로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심바이오시스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바이오시스로부터의 분리개별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특히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들은 이 심바이오시스 단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돼요. 분리개별화를 시켜준다고 하는 측면은 심바이오시스 경험이 충분히 일어난 후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심바이오시스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책자는 아마 이 책자인데 이 책자는 혼자 쓰신 게 아니고 프레드 파인이라는 분과 애니 버그만이라는 분, 이 두 분과 공저로 저술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보시면 이렇게 단순하게 분리개별화만 설명한 게 아니고 The Forerunners of the Separation Individuation Process라는 개념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의 전조들이라고 Forerunners, 그러니까 전 단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전 단계 첫 번째 단계 The Normal Autistic Phase, 정상적인 자폐 단계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이런 단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The Beginning of the Symbiotic Phase, 공생관계의 시작이라는 이런 단계를 두고 있고, 그리고 나서 The Normal Symbiotic Phase, 정상적인 공생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혹시 번역된 책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개별화 단계를 4개의 서브 페이스로 나눴어요. 저희가 처음 아까 설명드린 것은 분리개별화의 전조 단계들, 분리개별화의 전 단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그리고 분리개별화 단계를 4개의 하위 단계로 나눴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스테판 미첼과 마거렛 블랙은 여기서 3개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이 책자에서는 4개의 세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differenti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body image, 그래서 차별화와 그리고 신체 이미지의 발달이라는 첫 번째 하위 단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부 단계를 practicing이라고, 여기서 연습기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세부 단계를 rapprochement, 대접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consolidation of individuality and the beginnings of emotional object constancy, 이런 개념을 썼는데, 개별성의 공고화와 정서적 대상 항상성의 시작, 이걸 마지막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서브 페이스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전 단계에 3개의 서브 페이스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개의 어떤 서브 페이스로 구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마갈 말레의 초기 이론과 중기, 후기 이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이 마갈 말러 이야기를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임상에서는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보드라인 환자들이고, 어떤 심바이오시스 단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사이카틱한 환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보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초기 단계, 그래서 뉴라티고 환자가 아닌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 그래서 이분들 주로 프리에더펄 환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프리버벌 환자,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나르시시스틱 페이션트라고 자기애적인 환자라고 하는 게, 이 전부 이 용어들은 분리개별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어떤 장애들이 발생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세퍼레이션 인디비듀에이션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런 어려움을 체험하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어도 이런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데,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할 때 이분들이 타고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의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고난 것과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타고난 것은 우리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기분이죠.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 스스로도 변경시킬 수 없고 우리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치료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다루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현상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대부분 환경에서 발생한 장애들은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이나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 보더라인 환자들은 분리개별화, 특히 재접근기에 문제가 발생한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재접근기에 보더라인 환자들은 그 이전 단계에 있는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보통 사이카틱한 환자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건 보더라인 레벨에 있건 이분들을 돕는 것은 우선 심바이오시스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심바이오시스, 노멀 심바이오시스 경험, 그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하게 되면 이분들 스스로가 세퍼레이션 인디비듀에이션, 분리개별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개별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리개별화를 궁극적으로는 하게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길러지려면 심바이오시스 경험, 노멀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떤 면에서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레벨에서 힘들어하시는 내담자들 돕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특화해서 일원화한 게 현대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예요. 그래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는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독특하게 발달한 학파예요. 미국에서 발달한 학파인데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리고 이고 사이칼리를 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히 이런 보더라인 레벨의 페이션트나 사이카틱한 레벨의 페이션트들을 해석이라는 어떤 기법 이외에 다른 어떤 치료 기법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서 발달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이론 체계가 잘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런 현대정신분석을 따르는 연구소들이 여기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나 시카고나 여러 지역에 있고, 이러한 현대정신분석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게 ICP예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임상정신분석연구소, 한국 임상정신분석연구소가 처음에 PIP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현대정신분석의 통찰들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통찰을 중심으로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한국에도 현대 정신분석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쩌면 한국에서 정신분석을 소개하게 된 것은 이 현대 정신분석을 최초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이 지금 정신분석가로 약 15명 정도 지금 배출을 했는데, 지금도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정신분석 한 분을 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마치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들의 임상 능력이 크게 발달했다는 거죠. 과거에 대부분 그분들은 상담을 오래 해온 분들이 정신분석 연구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현대 정신분석적인 새로운 퍼스펙티브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임상이 과거에 단기 상담 중심에서 장기 상담으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의 독자적인 연구소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역량들을 대부분 갖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개발하고 계시지만 이미 상담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신분석,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려고 하면 국제적으로 공인될 만한 이런 수업 과정과 교과 과정과 그리고 임상 시간, 분석 시간, 슈퍼비전 시간, 이것을 다 충족시켜야 공신력이 있게 되니까 그 과정을 다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ICC를 설립한 거예요. ICC 쪽에서는 이런 규격화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정신분석가를 배출할 필요가 꼭 있겠느냐. 이미 임상을 하신 분들은 그 임상가로서 활동하시지만 현대 정신분석적인 이론을 충분히 소화하고 현대 정신분석적인 임상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뭐라고 부르거나 상관없이 그분의 임상이 뛰어난 분으로 이분들이 발달한다면 그분 이름을 꼭 정신분석가라고 부를 필요는 없고, 어쩌면 라이프 코치라고 불러도 좋고 상담가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부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프리에더프라는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정신분석을 너무 한정되게 치료라는 측면보다는 너무 좁게 보고 있는 우리의 정신분석의 테두리를 좀 넓혀서 영성적인 탐구를 포괄하는 전인적인 정신분석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인위적인데, 사람이 발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들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인간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영성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을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그 속에는 정신분석은 필수적인 한 분야가 돼 있는 거죠. 정신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영성도 필요하고 또 다른 여러 측면의 다른 인접 학문들과 교류하면서 조금 종합적인 인간 이해 그리고 인간 발달을 돕는 이런 학문으로 조금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ICC를 시작했는데 벌써 세월이 꽤 오래됐죠. ICC에서는 졸업생 내는 것을 그렇게 정기화하지 않고 한 분씩 준비되는 대로 졸업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는데 그래도 셀프 이스팀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ICC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Certified Psychoanalytic Life Coach라는 이런 타이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8개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고, 그리고 저분이 임상가로서 우리가 ICC를 배출해서 졸업하신 분이라고 인정해도 괜찮다고 안심이 되는 분에 한해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자격을 드리고 졸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 졸업은 시작이에요. 그냥 다 지금 ICC 공부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도 계시지만 다들 그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우선 하나의 단계로서 일단 졸업장을 일단 드리는데 마지막 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졸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마가렛 말러의 이론들, 특히 마가렛 말러의 발달 이론 속에서는 분리개별화 이론도 있지만 심바이오시스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바이오시스를 중심으로 우리 내담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이론을 개발한 어떤 현대 정신분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잠깐 나누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현대 정신 분석에서 그 공생 경험을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기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데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현대 정신 분석의 기법이 꼭 경계선이나 정신증에 해당하는 내담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증증의 수준의 내담자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스파르틴스는 처음부터 자기 학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뉴욕에 있는 가장 유명한 정신분석 연구소에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미 닥터였고 베를린에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었고 굉장히 뉴욕에서 활동하는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분석 연구소에 또 졸업을 할 여건을 다 갖추고 공부도 끝났고 그리고 분석 시간도 충분했고 수법 이전 받고 자기 개인 분석도 다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이카틱한 환자를 임상 케이스로 계속 가져오니까 슈퍼바이저들이 이걸 수용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이론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스키조프리냐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왜 자꾸 엉뚱한 환자를 가지고 왔느냐. 만약에 그 환자가 나았다고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잘못 본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지 않는 케이스를 가지고 온다는 것 때문에 그 교수진으로부터 이분이 졸업생으로 사정에 통과를 못한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 정신분석가로 공인받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켜가지고. 정신분석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저희도 항상 느끼는 게 어떤 분을 졸업시키고 어떤 분을 졸업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 상당한 부분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졸업을 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참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가지고 이분을 졸업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마찰도 생기고 또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데, 그 도전 속에서 과거에는 특히 정신분석 연구소에 졸업하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졸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분이 뛰어난 임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이미 스키조프리냐 이분은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런 고전적인 이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클로지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용할 수 없다. 이건 너는 치료했다고 하지만 그건 정신분석으로 치료한 게 아니다. 정신분석이 아니다. 이러니까 정신분석가로 졸업을 시킬 수 없다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 그렇지만 이분은 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요즘 같으면 소셜 워커들이 일하는 여기 브롱스에 있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돌보는 이런 주의시 단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셜 워커들, 거기 일하던 소셜 워커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됐는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인스티튜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 어떤 인스티튜트를 만든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제자들이 인스티튜트를 여기저기 만들어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어떤 학파가 생겼는데,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학파를 처음부터 스파티니스가 어떤 학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학파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처럼 이고 사이콜로지나 셀프 사이클 이렇게 멋진 이름을 붙였을 텐데, 이분은 그냥 보통 명사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랑 현대 정신분석의 용어를 그냥 썼을 뿐이지, 이게 독립된 학파로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세우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자아심리학 쪽에서 축출당한, 인정도 못 받고 졸업생도 안 됐으니까 결국은 이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인스티튜트들이 발달하면서 그 이론, 이 스파틴스와 그 동료들을 따르는 그룹을 모던 사이코 애널리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1976년에 모던 사이코 애널리스트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발간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Psychoanalysis라고 해서 NAAP라는 정신분석의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점하는 게 모든 사이코애널리스트들이에요. 거기에는 융이안도 있고 또 융이안뿐만이 아니라 아들러를 따르는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 속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현대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실용적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의 이론이 특히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중심, 조이닝 미러잉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론을 개발을 했는데, 그 임상 이론이 심화되면서 보니까 이러한 어프로치는 단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뉴라틱한 환자들에게도 이게 필수적으로 이런 어프로치는 함께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비중은 달라요. 해석적인 접근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뉴라틱한 환자들에게는 그 비중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인형 미러닝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이모셔널 컴포넌트를 빼고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정서적인 부분을 잘 살피는 훈련을 받으신 분은 뉴라틱 환자를 돌볼 때도 그러한 애티튜드가 우선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도 이모셔널 컴포넌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의 적용 범위는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것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게 아니고, 이고 사이콜로지나 클래식한 사이코애널리시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법들은 다 중요한 기법인데, 거기에 플러스로 현대 정신분석의 기법들도 뉴라틱한 환자라고 하는 분들을 도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쩌면 셀프 사이콜로지하고 비슷해요. 셀프 사이콜로지스트는 자기애적 인격장애나 자기애적 성격장애인 분 중심으로 코웃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코웃은 후기에 가서 이걸 넓히면서 광범위하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전에 있던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를 그래, 클래식한 이론이나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도 어쩌면 셀프 사이콜로지 중심으로 다 재편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셀프 사이콜로지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 정신분석의 큰 하나의 컴포넌트인데 이 비중을 너무 넓히다 보니까 호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셀프 사이콜로지나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나 어떤 한 영역의 환자들을 도우는데 특화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까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셀프 사이콜로지 하나를 가지고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셀프 사이콜로지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버리면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인데,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자기 분수를 알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고 항상 훈련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지금 질문하신 것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됐습니다.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공생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자발적으로 내담자가 이제 분리 개별에 힘이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임상에서 그 공생 단계를 상담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뭐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침묵이라든가 비언어적인 것들 이걸 어떻게 보면 상담자 경험하는 전이 상태에서 불편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감도 들고 자기 접근에 대한 기술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떤 치료자일 경우는 그냥 많은 무능감의 전이를 역정의적인 걸 느끼는 거니까 이걸 현대 정신 분석학적인 그런 거에서 저는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해줄 때 아마 이것이 공생적인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님 나름대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사실은. 질문을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공생 단계라는 것들을 우리 임상적인 현장에서 상황에서 치료자가 이런 어떤 태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공생적인 어떤 그런 감을 내담자 경험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 얘기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narcissistic transference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기애적 전이. 그러니까 자기애적 전이 narcissistic transference는 원래 트레디셔널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이고 사이콜로지 쪽에서는 그 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대상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정서들이 전이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자기애적 전이라고는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분리되지 않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정서들이 전이가 되니까, 이건 자기하고 대상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거 어떻게 되면 이건 전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한 이론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는 아기가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심바이오시스로 느끼긴 하지만 그 정서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선 프로이드의 얘기로서는 아브젝트리스 한 피어리드, 마갈 말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노멀 오티스틱 피어리드라고 하는 것 쪽에서는 대상이 전혀 없는데, 노멀 오티스틱 페이스를 벗어나서 심바이오틱 페이스로 간다고 하는 건 하나의 또 이 전 단계, 전 발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개별화 이전에 그 전 단계에서는 오티스틱한 어떤 페이스로부터 심바이오틱 페이스라고 가는 것은 이게 굉장히 패러닥시칼하죠. 그러니까 오티스틱 페이스라는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이론적인 이슈가 있어요. 노멀 오티스틱 페이스라고 하는 거가, 이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objectless face를 인정하느냐, 대상이 없는 상태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데 마가렛 말러는 still 프로이드의 이런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티스틱한 피어리드가 있다고 보는,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런 오티스틱 페이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자기와 대상을 구별하는 미약한 셀프를, 미약하나마 이고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이 다른데, 어쨌든 이 마갈 말러가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의 오티스틱 페이스로부터서 그냥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상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 대상이 자기의 일부로 느끼는 이런 단계, 자기의 신체의 일부로 느껴지는 이런 단계. 그래서 애매하죠. 어떤 개념상 구별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마가렛 말러도. 이런 발달 이론, 특히 대상관계적인 발달 이론을 접목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자아심리학의 입장과 대상관계의 입장을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노멀 오티스틱 페이스라는 것을 설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단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기서부터 심바이오시스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기애적 전이가 대상 전이가 아니라 자기애적 전이는 나와 대상이 한 몸으로 느껴지는 심리적인 현상이 심리적으로 내가 한 몸으로 느끼거나 혹은 나의 일부로 느끼거나 혹은 나의 쌍둥이로 느끼는 이런 개념 이런 심리적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 정서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렇지만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어쩌면 내 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정서도 있고 내 팔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도 있을 수 있는데 내 어머니가 내 일부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정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어머니가 너무 나하고 다른 존재로 느끼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심적으로 느껴지는 이 단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바이오시스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엄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엄마, 이 단계가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버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다 수용해주는 엄마를 가져본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하게 발달한다는 것이 아까 심바이오시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이 너무 똑똑한 엄마를 만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하고 내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대상을 만난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엄마를 만나면 이 아이는 평생 이 심바이오시스 경험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론가들도 이걸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어수룩한 엄마를 만나야 돼요. 엄마가 아기가 느끼는 거 엄마가 그대로 다 느끼잖아요. 이게 모성몰두라고 하는 거 유니카 씨 얘기하는 개념. 아이가 느끼는 생각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담아내는 엄마가 초기에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기가 안전하게 엄마를 통해서 이고가 형성돼 나간다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고가 어느 정도 발달하면은 스스로 분리 개별화 하지 않으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아이가 분리 개별화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있노롭게 함께 가져야 되는데 이 심바이오시스 과정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개념보다는 정서적으로 이 아이를 충분하게 홀딩하고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러스트레이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의 세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모순을 수용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러스트레이션,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수용해주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힘듦을 일정한 부분 그냥 바라보아야 되는 엄마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이 과정을 이 심바이오시스 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바이오시스 단계가 충분하게 그래서 분리개별화라고 하는 건 이 정도 문제죠. 처음에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분리개별화보다는 무조건 수용해주는 쪽에 아직은 어떤 세팅이라고 하는 거가 더 비중이 가지 않지만 점차 아이가 발달하면서 여기서도 5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이 돼 나가면서 어떤 심바이오시스가 어느 정도 단계에 가게 되면 조금씩 어떤 치료 세팅에 대한 분리개별화가 돼 나간다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길 바라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수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임상가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은 말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 담아낼 수가 없어요. 케이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심바이오시스를 느끼지만 아이가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올굿 아브젝트가 아니라
good enough mother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도전이죠. 그래서 학자마다 여러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